저는 30몇 년째 목욕탕을 간 일이 없거든요. 아주 수정같이 빛나는 러블리 고맙습니다. 구독도 해주세요. 김갑수의 최고 수다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 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죠. 지난 4월에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제 도피하는 사람들 막 그냥 살해한 그 사건 5명이나 그때 사망을 했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더라. 또 자기 진료하던 의사 선생님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 이것도 다 정신질환이 배경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올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보호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런 각도로만 생각했는데 흉악범죄와 연관되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속수무책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한번 문제 짚어보고 또 대책까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아주 수정같이 빛나는 분인데 좀 무섭기도 한 경기대 이수정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정 선생님은 즐거운 일 갖고 방송하시는 일은 거의 없죠. 무시무시한 사건만 터졌다 하면 이수정. 네, 이렇게 됐어요. 희귀한 사건들이다 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사람을 찾다 보니 제가 자꾸 불려 나오는 것 뿐이지 그런 이제 내용만 연구를 하거나 이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수정 교수가 트러블 메이커 이슈 제기자 막 이런 데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역할을 하신 게 있죠. 제가 이제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전자발찌 도입될 때 몇 년 동안 이제 실무자들과 함께 고민했던 거. 그래서 결국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전자감독에 의해서 결국에는 1년에 보통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관리가 되거든요. 그들의 재범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범률이 그 8분의 1인가 굉장히 전자발찌를 네, 차게 되면 네, 재범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네, 통계가 그렇습니다. 나왔거든요. 그게 당장 무슨 돈도 안 되고 무슨 성과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골목이나 어떤 동네나 이렇게 막 웃고 다니는 머리에 꼭 꽂은 사람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거리에 흔히 있었는데 미쳤다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증상이고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쳐다보면 오싹해지는 그런 사건들 말이에요. 배경에 조현병이 있다. 조현병이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다가 현악기의 선을 조율을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정신적인 이제 조율이 필요한 그런 질병이다 해서 조현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주요 증상은 남들이 느끼지 않는 감각적인 경험, 환청일 수도 있고 환시일 수도 있고 조현병 중에서 타인에게 좀 폭력적이게 변하는 그런 이제 조현병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이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해라고 한다. 네. 해하려고 하니 내가 그렇죠. 대비를 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르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물론 매우 희귀합니다만 극도로 포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조현병만 있는 게 아니라 조현병 더하기 성격장애 같은 걸 같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현병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는 맞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통계적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체에서 조현병 환자가 몇 퍼센트냐 어떻게 나옵니까? 전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0.1%에서 0.04%.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인데 전체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 사건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정신질환이 있는 살인범이 70명이었어요. 살인 기수가 보통 한 35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네. 350명 중에 70명이라고 하면 매우 높은 거죠. 숫자가 적지 않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얘기들의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치료조차 안 받은 게 아니라 치료는 받아왔는데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안 해버려서 살인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제 설명들을 해요. 네.
결국은 정신질환자들의 니즈와 연관된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입원 치료가 유일한 이제 대안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쉬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약물만 계속 투약을 시키면은 네. 그러면 잠잠하게 이제 뭐 장기로 입원을 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치료에 노출이 되는 거, 이게 그래도 괜찮느냐, 이런 논쟁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에 정신보건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입원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니,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가족들이 시키는 일을 왜 어렵게 해라고 지금 반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약물을 복용을 하면 정신조현병이라도 어느 정도는 증상이 완화되잖아요. 네.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귀가를 시켰다가 뭐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제 병원으로 오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애프터케어를 계속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난 약물 치료는 절대 안 받겠다 이래 가지고 안 가는 분들이 지금 70%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전체 환자의 70%. 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찾아간 사람이 한 30% 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다. 심각하죠. 거기에는 전문 센터, 전문 요원, 뭐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게 다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한 이제 직원이 담당해야 되는 그 이제 해당 지역 환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 뭐 적게는 60명 막 이렇게 된다거든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그 현장 직원들의 호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그 보호 문제, 재활 문제, 이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게 있잖아요. 그 정신질환이 조기 진단하고 지속 치료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고 진단하는 부분, 그리고 지속 치료와 재활을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가끔씩 생길 수 있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이렇게 한 세 분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국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서 24시간 정신응급에 대응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 이제 발병 5년 이내의 초기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 치료 지원 사업을 도입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정신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법무부에서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자체예요. 지자체. 그럼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심을 데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유권자들, 다수의 유권자들에 대한 정책만 고민을 할 뿐 소수,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표가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면은 사회가 변화를 해요.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예전 같으면 다 가둬버렸거든. 그리고 강한 약물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었거든. 이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사는 여러 가지 삶의 그렇죠. 혜택과 조건을 주다 보니 범죄도 생겨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가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이 필요하다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이 필요하다. 저의 한 줄은 돈을 쓰시오. 세금을 쓰시오. 세금을 쓰시오. 네. 이번 주에 최구수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